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준입니다. 이게 균형발전 이야기가 이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만은 좀 더 큰 틀에서 제가 이야기하려고 제목을 다시 좀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부터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새 정부의 철학이 저는 아직까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혼자 떠들고 있는 어떤 사람 이야기하면 대통령 혼자 떠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자유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분권이나 또 지역 균형 발전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어서 하나의 큰 흐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철학이나 기조로서의 자유의 문제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틀림없이 공적인 재화와 공적인 서비스, 공공 부분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공적 서비스와 공적 재화가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라는 재화도 필요하고 서비스도 필요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국방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기본적인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수많은 환경도 개선해야 되고 수많은 그런 공적 재화와 공적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누가 하는 것이 더 옳으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그런 공적 재화와 공적 서비스를 생산하고 일반 국민은 세금을 내고 사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사용료나 수수료를 내고 그걸 사 쓰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것이 이 공적 재화를 누가 생산해내는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집합적으로 지금 무수히 지금 생산해내고 그리고 생산한 것을 우리 스스로 쓰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옛날에 우리가 시골의 다방, 우리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가던 다방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방 가면 커피집에 가면은 다방에 서빙하는 아가씨들이 있어가지고 레지라는 아가씨들이 있어가 그 사람들이 와서 커피를 갖다 주고 심지어 저어도 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릇 다 치워주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커피숍은 거의 구경하기 힘듭니다. 지금은 누가 가는가 하면 내가 가서 주문하고 주문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내가 마시고 심지어 나가면서 분리수거까지 하고 나갑니다. 그 생산 과정에 커피 한 잔에 커피와 그 다음에 커피를 이렇게 서빙하는 그 서비스에 누가 개입하고 있는가 하면 소비자가 깊숙이 그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에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지금 우리 민간 부분에서 보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아시다시피 오마이뉴스가 어떻게 출범했습니까? 오마이뉴스도 시민 기자들이 만든 신문이었습니다. 공식적인 기자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시민 기자로 임명된 사람이 그렇게 하고요. 위키추리라든가 이런 언론들이나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포털들도 보면은 수많은 직원을 채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그 과정에 들어와가지고 생산해내고 유통시키는 겁니다. 실제 민간 부분에서의 그 행위는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런가 하면 프로슈밍이라고 합니다. 프로덕션과 컨섬션이 합쳐진 말로서 생산과 소비가 합쳐진 말로서 프로슈밍이라고 토플러가 명명을 했고 이것이 2006년 레볼루셔너리 웰스라는 그 책 속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 프로슈밍을 얼마만큼 자극할 수 있고 이것을 얼마만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생명과 모든 조직과 그 다음에 그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이 거기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프로슈밍 행위가
수도 없이 이루어지는데 공공 부분에 있어서 공공재와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도 지금 어디로 바뀌고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으로 바뀌고 있다. 정부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생산해서 민간이 직접 소비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무수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것도 지금 여기도 보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인데 우리 박성주 이사장께서 이끄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만 이 자원봉사 활동이야말로 바로 뭔가 하면 이거는 프로슈밍 행위. 공적인 재화를 저는 복지라든가 저는 케어라든가 저는 돌봄이나 이런 서비스를 시민들 스스로 지금 생산해서 스스로 공급하고 있는 행위 아닙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봐요. 좋은 정부는 어떤 정부냐? 좋은 정부는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좋은 정부는 공공재와 공공 서비스를 스스로 많이 생산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다.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틀렸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많은 공공재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하면 시민들 스스로 많이 생산하게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입니다. 경찰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경찰이 좋은 경찰인가 하면 도둑을 많이 잡고 가가지고 검거율이 높은 그런 범죄를 하기 위해서 경찰 조직을 키워가지고 그 도둑을 많이 잡는 경찰이 좋은 경찰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 예방하고 시민들 스스로 네이버 워치를 하고 해서 시민들 스스로 치안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겁니다. 좋은 정부의 관념이 지금 다 바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엄청나게 커졌다 이 말입니다. 권리의식이 신장되어 있고 인적 물적 자원도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정부가 가진 자원보다도 수없이 더 많은 수십 배 되는 수백 배 되는 자원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 우리 지금 R&D만 하더라도 초기 우리 산업사회에서는 우리 전체 R&D의 대부분을 누가 썼는가 하면 국가 R&D였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R&D를 했지만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누가 띄워줘야 되는가 하면 삼성연구소가 띄워줘야 되고 현대연구소가 띄워주고 SK연구소가 띄워주고 그런 연구소가 뛰도록 하는 것이 그게 좋은 정부지 국가가 내가 세금 걷어서 내가 연구도 하겠다 이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반면에 시민들과 시민사회의 그 생산 능력은 엄청나게 커졌는데 정부는 어떠냐? 정부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정부는 조직 역량의 한계가 딱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권력, 대통령 바뀌면 세상 바뀐다. 대통령 바뀌어도 세상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사람들이 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그래요.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냐? 총리 임명하고 장관들 임명하고 가가지고 공사공단의 사장들 다 임명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놈 형무소 집어넣고 형무소 있는 사람 빼줄 수도 있고 기업 하나 특혜 줄 수도 있고 기업 하나 죽일 수도 있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 집어넣고 풀어주고 누구 하나 부자 만들 수도 있어요. 그 정도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통령 권한의 본질입니까?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어떤 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은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면 그건 쪼가리 권력입니다. 인사를 부탁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가야 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대단해 보일 겁니다. 왜? 나를 출세시켜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국가 전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의 그 권력은 쪼가리 권력입니다. 대통령한테는 어떤 힘이 필요하고 어떤 권력이 필요하냐?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 힘, 산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힘, 금융개혁을 하고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 대학의 학과 하나를 대학 대통령이 폐지를 못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지역균형발전 이야기하니까 지역균형발전 그거 간단하대요. 어떻게 간단하냐? 서울대하고 연대 고대를 저 강원도 행성하고 뭐 이런 데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대통령 100명이 목이 날아가고 탄핵이 가도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해봤자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서울에 있는 나머지 대학들이 또 서울대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노동개혁, 민노총 막 욕하시는 분들은 민노총 때려잡고 대통령이 그것도 못하냐 하는데 해보십시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힘 없습니다. 왜 힘이 없냐고요? 하나 극단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법에 입각해서 통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공무원 책상 위에서 생성된 시작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얼마쯤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도 답답해서 2006년에 제가 청와대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걸리는가 하면 평균 35개월이 걸립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지금 뭘 못하고 있느냐? 지역균형발전위원장 하나를 지금 교체를 몇 달 동안 못하고 있고 지금 정부 조직 개편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꼼짝도 못하고 이 국회 끝날 때까지는 임기 끝날 때까지는 결국은 여소야대 속에서 안 된다 하고 접어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어떤 때는요.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더 안 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맨날 그랬어요. 저보고. 내가 이거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절대로.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고 싶다는 순간에 그 다음날 안 됩니다. 야당이 그걸 카드로 쥐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A 하고 싶으면요. A 하고 싶다 이야기 안 하고 B를 하고 싶다고 막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B를 막 두들겨 패면은 그 다음에 설적 A를 가. 그러면 협상해서 이걸로 하자. 그래서 A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쉽지 않습니다. 국회는요. 국회는 그럼 제대로 돌아가느냐? 아마 이 자리에 동의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국회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나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로 저기는요. 이순신 장군, 안중근 의사, 세종대왕이 다 들어가도 저 국회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초기의 농경사회 때는 국회에 상정되는 법안의 수만 해도 법안의 수가 몇 개 되지 않았어요. 미국만 해도 초기 산업사회만 해도 1년에 상정되는 법안이 그저 수십 개 정도였어요. 지금은 우리 사회의 정책 문제가 무수하게 많은 정책 문제. 옛날에는 농경사회 때는 국회가 생기는 농경사회 때는 농업이나 관계나 전쟁이나 외교나 뭐 채권 채무나 이런 것만 감당하는데 지금은 우주 개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그다음에 국방 외교 이건 문제가 아니고 환경에다가 그다음에 세계적인 금융에다가 이 수많은 영역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가 이 시간에도 엄청나게 생성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국가가 다뤄야 될 문제가 100개였다면 지금 10,000개, 10만 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국회는 일사불란하게 그 법안을 컨베이어 벨트에 실어나르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심의하고 거기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토론하고 수기하고 그게 국회 아닙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국회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책 문제의 숫자만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건 농경시대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람 바뀌면 되는 줄 알아요. 이순신 장군 모셔다 놔 보십시오. 국회가 되는가? 저 국회는 안 됩니다. 안 되죠. 그 다음에 관료사회. 관료사회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요, 권위주의 시대 때는 그나마 관료가 보호도 받았어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이 관료가 좀 잘못해도 보호도 해주겠는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정권 바뀌면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고 그 다음에 누구도 그 관료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관료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있는 법과 영과 지침과 규칙과 규정과 이 모든 것이 관료들 입장에서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쥐레밭입니다. 밟으면 터집니다. 쥐레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거 민원 이거 빨리 처리해달라고 가져갔는데 민원 처리 기간이 30일이면요. 30일 다 채워서 해줘야 되지. 야,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빨리 해주자 해서 다시 한 번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왜 다시 한 번 해줬어? 뭐 먹었어? 감사 나오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30일 다 채워서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미안하지만
시민단체에 가서 어필을 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한마디 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경실련이든 가서 참여연대든 가서 거기서 왜 안 해주느냐고 막 고함 지릅니다. 그것도 불안해요. 미안하지만 권익위 한번 갔다 오셔야겠습니다. 갔다 오면 아마 권익위에서 잘 처리해 줄 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가? 재판하십시오. 재판하면 이길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조직의 정부 조직은요, 시민사회가 앞서가는 데 비해서 이거는 점점 더 느리게 간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다시 묻는다 이 말입니다.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생산해가 정부가 많이 생산해서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 스스로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정부가 좋은 정부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디 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예를 듭니다. 오늘도 예를 들려고 하는데, 자, 교육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육부라는 게 교육부가 능동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오히려 가가지고 우리 사회의 교육이라는 공적인 재화를 생산하는데 방해가 되느냐 아니면 이익이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특정 교육을 제가 광고하는 것 같지만 이미 KBS와 EBS가 다 전부 그 다큐멘터리 제작해서 다 보도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지금 여 오른쪽에 있는 게 슈타이너 교육이라는 건데 그 슈타이너 교육은 한국에서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알려져 있는 학교입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 시스템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KBS, EBS가 저렇게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몇 번을 방영을 했고, 세계 교육부 장관 회의가 열렸을 때 이것이야말로 슈타이너 교육이야말로 이것이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이라고 칭찬을 하고 선정을 한 교육입니다. 한국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교육이고 나눔과 상생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통합교육입니다. 국어, 산수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면 아이들 보고 모신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든가 같이 국어를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사회를 가르치고 따로따로 가르치니까 이런 집을 지으면서 아이들이 협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국어도 배우고 산수도 배우고 과학도 하고 다 하죠. 벼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서 생물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다 하죠. 음악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그런 학교인데 아이들은 너무너무 재미있어 합니다. 부모들이 만족해하고 아이들이 행복해합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학교 가면 놀입니다. 왜냐하면 벼농사 짓는 게 놀이고 벌레 잡는 게 놀이고 그러면서 거기서 과학과 생물을 다 배운단 말이에요. 집 지면서 거기서 집을 자기들이 지어놓은 그림을 가지고 참 집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게 미술이고 매일같이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교육을 하고 부모들도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대한민국에서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 있냐? 대안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에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모들이 다 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등록금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조합에 들어가려면 조합비를 내야 돼요. 조합비가 몇 천만 원, 1,000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1년 등록금을 부모가 다 해야 되니까 그것도 1,000만 원 이상이 다 돼요. 어떻게 돼버렸는가 하면 서민들은 구경도 못하는 대학이 돼버린 겁니다. 참 학교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부모들이 비교적 형편이 좋은 소위 말하는 귀족 학교가 돼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교육부가 공교육 체제 속에서 이걸 집어넣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부모들은 심지어 이 학교가 주로 자연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산 밑에 있거나 이런 데 있습니다. 부모들이 서울 사는 부모들이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산 밑으로 이사를 가서 의왕이다 어디다 이사를 가가지고 보낼 정도로 이 좋은 학교인데 학교로 인정 안 하는 게 교육부예요. 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교육부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기준을 세웠습니까? 학교가 되려면 일단 교사부터 뭐가 돼야 됩니까? 교육부가 인정하는 사범학교나 교육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교직 과목을 이수해가지고 교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만이 교사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가 국가주의적 사고에 빠져가지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 교육부가 교사의 자격을 인정해야지?
왜 교육부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 사람은 교사가 되고 이 사람은 교사가 될 수 없는가를 왜 교육부가 과연 그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과목을 일주일에 몇 시간 가르쳐야 된다, 저 과목을 몇 시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왜 교육부가 정해야 되죠? 대통령이 화가 났지 않습니까? 왜 화가 났느냐? 지금 AI 시대고 뭐고 하는데 4차 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이다, AI 혁명이다 이러는데 코딩 교육이 어느 정도인가 들여다보니까 코딩 교육이 우리 중국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코딩 교육은 어디서 배우는가 하면 아이들이 전부 가지고 과외학원에 가서 배우고 있어요. 학교는 안 가르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뭔가 하면 교육부가 미래를 디자인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미래를 디자인할 능력이 없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사 자격을 갖다가 규정을 하고 교수 무슨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는 규정하고 이것이 과연 맞느냐 묻는 겁니다. 세계에 무지하게 많은 나라들이 왜 교사 자격을 갖다가 일일이 교육부가 정해? 이건 언제 하던 버릇인가 하면 이거 일본 시대, 일제시대 때 한국 식민교육 할 때 그때 하던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안들이 그런 건데 바로 이런 겁니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그랬죠. 우리 사회에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내 아이들 가르치고 싶고 좋은 책 읽히고 싶어하는 그런 돈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교육 안 합니다. 교육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 교육에 뛰어드는 순간에 교육부 관리의 하수인이 됩니다. 교육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고 교육부에 보고해야 되고 교육부에 승인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훌륭한 사학재단도 많습니다만 그 많은 불평과 교육부의 감독과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멸시와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다 참으면서도 학교하겠다는 사람, 그래도 남는 게 있겠다는 사람이 학교하겠다고 덤벼들고 진짜 진정으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내 가진 사재를 다 털어서 한번 교육해 보겠다는 사람은 학교 안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시민들 스스로 생산해서 공공재를 생산하게 만드는 정부가 좋은 정부인데 바로 그 원칙이 위배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제가 하나 예를 들죠. 얼마나 우리 국가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시민들의 생산활동을 갖다가 방해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저축은행을 하는 분이 신용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해서 배임죄로 걸렸습니다. 신용이요. 저축은행이라는 것은 담보가 적은 사람 보고 신용을 보고 빌려주라고 만든 것이 저축은행인데 저축은행에 200 몇십 명에게 700억 가까운 돈을 갖다 빌려줬다고 해서 과다 신용대출을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갔거든요. 감옥에 가가지고 4년 반을 살고 나왔습니다. 감옥에. 은행도 뺏기고 그 이외에 하던 사업까지 다 뺏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감옥에 갔으니까 다른 사업들 다 문을 닫았죠. 4년 반 감옥에 갔다 오니까요. 그 돈 빌려간 200 몇십 명이 돈 다 갚았습니다. 한 명도 안 떼먹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 사건을 두고 지금 김신이라는 제가 찾아보니까 부실대출 사안의 경우에 대출 후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 해소하여도 그것은 피해 회복에 어쨌든 뭐 말하자면 우리 법이 그렇게 되는데 이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전직 대법관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법은 그래 돼 있는 겁니다. 유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한국 법은요, 배임죄는 세계에서 제일 무서운 배임죄입니다. 기업에 들어가서 걸면은 안 걸릴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됩니다. 뭐까지 적용이 되는가 하면은 소위 위험성 조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내가 회사에 손실을 끼쳤고 주주에게 손실을 끼칠 경우에만 위법이 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을 때도 위법이 되는 겁니다. 잡아넣습니다. 아까 그 부실대출은 뭔가 하면은 아직까지 아무도 안 떼먹었는데 너 대출을 갖다 그만큼 해줬으니까 떼일 위험이 있으니까 잡아넣는다고 잡아넣은 겁니다. 4년 반 그래서 살고 나오니까 한 사람도 안 떼먹고 다 갚았어요.
나오니까 680억 대출한 게 잔고가 20매덕만 남고 다 갖고 20매덕도 갖고 있는 중이고요. 그 사람의 인생인가 그 사람의 말하자면 비즈니스는 완전히 거기서 망하고 막 이건 누가 보상합니까? 국가가 일일이 가가지고 정부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토스를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토스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거의 토스에 의존해서 금융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시황을 알기 위해서 주식을 갖다 한 몇백만 원씩 늘 사둡니다만 그 주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뭘 하거나 송금을 하거나 예금을 하거나 좀 토스를 씁니다. 너무너무 편하거든요. 이거 한번 써보면은 다른 일반 은행에 거래를 못할 정도로 편합니다. 그런데 이 토스가 어떻게 출발했느냐? 토스 서비스를 하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금융당국에서 제재를 해서 너 못한다 이랬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못한다 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샌드박스 회의에 올려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제 성립이 됐는데 못한다 해가지고 그 토스의 CEO가 그랬어요. 저희는 금융을 잘 몰랐기 때문에 법문만 읽고 아무 문제 없으니 진행해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서비스를 내렸다. 시작했는데 토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에. 왜 문을 닫았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는 금융거래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런 거예요. 공인인증서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안을 할 수 있고 충분히 말하자면 그 자기들 말하자면 고객을 보호할 장치가 다 돼 있는데 왜 국가가 공인인증서를 하라고 하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지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은 공인인증서 사용하지 않는 거래 시스템을 만들으니까 금융당국에서 와서 너들 공인인증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너들 문 닫아. 그래서 문을 닫은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규제 샌드박스 회의가 가지고 대통령 앞에서 가서 대통령 입으로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준. 그거 푸는데도 대통령이 풀어주라고 하는데도 1년 반이 걸렸습니다. 1년 반이 걸렸다고. 그래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재개하기까지 1년 남짓이 소요됐어요. 그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부의 잘못된 규제와 정부의 잘못된 감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관행도 모르고 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벤처 그다음에 머릿속에 상상을 하는 이 젊은 사업가들이 알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알기 때문에 회사를 갖다가 성립도 못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상상하십니까?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국가의 규제와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시작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다행히 몰랐기 때문에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저는 상당히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제가 곳곳에요. 지역균형발전위원장 하면서 전국 곳곳을 다녔는데 가는 데마다 정말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제가 구경하고 왔습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 사람들이 뛰는 이야기들을 보면. 근데 그게 왜 그러면 이것을 옮기지 못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국가의 규제, 그 다음에 금융도 또 왜 못하느냐? 금융에 규제가 돼 있거든. 은행원들이 전부 아무리 신용대출을 잘못하다가 감옥 가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지고 붙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하면 개인은 이기적이고 기업도 이기적이고 그리고 투쟁적이고 자기 통제나 자율 역량이 부족하고 국민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개별적 이익만 추구하고 시장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장사꾼이야 이러면 그 장사꾼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뭔가 가가지고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장사꾼이라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용을 제일로 삼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요즘은 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거래가 전부 전자화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옛날에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진짜 가가지고 대구 서문시장이든 남대문 시장이든 장사꾼들끼리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물건을 갖다가 영수증 하나 안 받고도 갖다 주고 가지고 오고 그런 게 그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은 신용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장사꾼이야말로 가가지고 그런 제대로 된 장사꾼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장사꾼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늘 가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공동성과 배치되는 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국가는 어떠냐? 국가는 공익을 추구하고 국가는 말이 인적 물적, 그리고 국가가 그걸 다 다룰 어떤 도덕적 규범적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인식하는, 이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떠냐? 국민은 엄청나게 이제 국가보다도 더한, 공무원보다도 더한 열정과 그 다음에 상상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공동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위태롭다고 하면 집에 있는 건부치 가지고 와서 외화 갖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요, 시장은 나날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기적이고 투쟁적이고 가가지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전부 ESG 경영한다, 그 다음에 CSR을 한다, CSV를 한다, 그 다음에 기업 시민정신을 갖다 발휘하겠다. SK나 포스코나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자기들 느끼는 겁니다. ESG 경영을 국가가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ESG 경영을 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기 때문에 ESG 경영을 해야 됩니다. 윤리 경영을 해야 되고 책임 경영을 해야 되고,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상생을 하지 말라고 해도 상생해야 됩니다. 왜? 우리 봤지 않습니까? 우유회사 하나가 대리점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다가 그 순간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회사 주가가 그냥 반토막이 나고, 그런 걸 우리 봤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이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중심이 된 사회고, 그 개인이 쫙 전부 연결된 사회입니다. 그 연결된 개인의 사회인데, 연결된 개인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제가 그 이유를 다 길게 설명하지만 필연적으로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개인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가치 지향의 사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기업들은 앞서서 자기들이 맞춰 나가는 겁니다. 윤리 경영한다, 책임 경영하고, 그 다음에 ESG 경영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그래서 카카오의 김범수 같은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50%를 임팩트 사업에 내놓겠다, 희생을 하는 겁니다. 누가 강요한 거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카카오 사업을 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가가지고 자기 이익은 무조건 하고 이것은 공익과 배치된다,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익과 공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지금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계속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 때 35번의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광복절 기념사에서 33번의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유가 뭐냐? 탈국가주의입니다. 국가가 모든 데 들어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그 체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다하고 그 사람이 더 그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역량을 갖다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요, 우리 그 과학의 대통령은 뭐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저보고 해석을 하라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부터 시작해서 일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가지고 오면서 쭉 지금까지도 저는 국가주의 체제라고 봅니다. 국가주의 체제인데 그 국가주의 체제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하지 않습니까? 왜 교사의 자격을 꼭 말하자면 학부모들이 정하면 되지, 학부모들이 스스로 학교의 가버넌스 구조를 바꿔가지고 학부모들이 우리 이런 선생님이 좋아하고 뽑으면 되지,
왜 미국에서 유학한 박사들이 지금 와가지고 여기서 직장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든 중학교든 얼마든지 가겠다는 사람이 수도 없는데 그 사람들 교사 자격증 없다고 다 팽개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사범대학하고 교육대학 나온 사람, 그 교사 자격 가진 사람만 그 중에서 골라 뽑아야 되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가르칠 능력이 된다는 그 보장이 과연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부모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좀 하면 되지 왜 국가가 일일이 가지고 간섭하지? 이런 질문을 과연 우리 한 번도 안 해봤다. 안 해봤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국가주의 체제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 그것을 벗어나자는 이야기가 이 자유선언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야기를 하라면요. 이것은 과거의 국가주의적 체제가 앙샹 레짐, 구체제였다면 그 구체제를 벗어나서 자유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레짐을 만들자는 어떤 혁명적 선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혁명적 선언이라는 게 유감스럽게도 대통령 혼자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제일 유감스러운 게 뭔가 하면 우선 정당에 전혀 전달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에 제가 다음 주에 가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자유주의 선언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깊이 고민한 흔적이 지금 없습니다. 장관들은 내각은 지금 그걸 갖다 충분히 숙지하고 가고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 선언에 가가지고 제대로 그 장관이 숙지했다면요. 5세 아동의 입학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다 전부 일률적으로 5세 입학하는 그런 거 안 나옵니다. 왜? 자유주의 정신에 입각하면 5세가 되든 몇 세가 되든 5세 이상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부모가 5세에 넣고 싶은 사람은 5세에 넣고 6세에 넣고 싶은 사람은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5세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그렇게 받고 그것도 전국을 한목의 단위로 덮어가지고 한목에 한다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숙지가 안 되고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제대로 지금 자기화가 안 돼 있으니까 대통령을 보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대통령은 무철학의 대통령이다. 역사의식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 이야기를 빌리면은 역사의식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가가지고 자유주의의 그 선언을 하고 자유주의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그 위에서 우리의 개인과 기업이 뛰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국가가 갈 수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강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저는 믿고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수없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거에 돕겠다고 나섰던 거고요. 길게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성립을 하려면 그리고 자유가 꽃을 피려면 반드시 우리 사회에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은 뭔가 하면요. 우선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지역 간 격차 이거 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뭡니까? 빈부격차고 그 다음에 불공정이고 그렇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면 반드시 그 어려운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체제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체제를 뒤엎고 뭐를 요구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사회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로 가자고 요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정해야 됩니다. 자유라는 이름 안에 불공정이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일. 그래서 말하자면 누가 아빠 찬스 쓰고 누가 가가지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갖다가 그야말로 뭡니까? 협력회사라고 해놓고 이익을 착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균형발전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이 왜 균형발전을 이 자유와 관련해가지고 균형발전을 최고로 치고 제일 먼저 치고 난 인수위의 인수 단계에서 균형발전 문제를 제기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공정하지 못하거든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말하자면 공정한 사회라는 게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성과를 가지고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내 인생이 결정돼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어디서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똑같이 10억 주고 집을 샀는데 서울에 산 집은 10년 전에가 30억, 40억이 되고 오히려 저 어디 시골에 있는 집은 가지고 5억이 되고 6억이 됩니다. 공정하지 못하죠.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죠. 소득 격차도 나죠. 심지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기회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혼인을 위해서 자기 짝을 만나는 그 기회까지도 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질서 속에서는요, 자유주의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장을 자유롭게 하되 뭐에는 신경을 써줘야 되는가 하면 기업들이 가도록 신경을 써주고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보 보수가 치고받고 싸우고 하는데요. 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사이비 보수와 사이비 진보들입니다. 왜 제가 대한민국의 진보는 왜 사이비 진보인가 하면은 진보가 하는 말이 늘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어려운 사람들이 언제 어려워집니까? 성장이 멈췄을 때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가 사는 방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 누가 더 돈 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어려워졌죠? 없는 사람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에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성장이 안 되는 사회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반드시 없는 사람이 더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라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성장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걸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진보는 진보 버전의 성장 담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진보는 성장 담론이 없습니다. 기껏 내놓은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그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이 아니라 그거는 분배 담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사이비라는 겁니다. 성장 담론이 없는 진보는 사이비 진보입니다. 그럼 보수는 왜 사이비냐? 보수는요, 보수가 가장 강조해야 될 그것이 뭔가 하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입니다, 자유. 그런데 그 자유는 언제 위협받는가 하면은 우리 사회의 부의 공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공평하지 못할 때, 그리고 그 사회가 공정하지 못할 때, 그럴 때 말하자면 그 억울한 사람들은 그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하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수라면 언제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분배를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보수가 과연 공정과 상식을 생각해 왔고 그 다음에 분배를 제대로 분배 담론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 담론이. 매일같이 가가지고 퍼준다는 퍼주기라고 욕만 하지 어떻게 하면 퍼주기 말고 진짜 제대로 된 분배 정책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좀 더 공평하게 만들겠느냐 이 담론을 제시한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보수는 사이비 보수입니다. 그런데 사이비 보수와 사이비 진보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진보야 보수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둘 다 사기꾼인데. 저희가 계속 질문받는 겁니다. 당신 보수야 진보야?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나도 사기꾼 되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 이야기는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 균형 발전도 거기서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국가가 들어서 균형을 맞춰주기는 맞춰주되 그러면서도 시장의 논리를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균형 발전의 큰 하나의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것을 시도지사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회발전 특구 안에는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양도세 이런 세제 혜택을 과감하게 줘서 기업이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고 그 찾아오도록 하는
하되 그다음에 그 산업에 관한 거는 시도지사가 또 규제 완화를 하면 대폭적으로 해주자. 이게 이제 기회발전 특구안인데 그런 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내놓고 있고요. 일일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다음에 교육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우리가 교육부를 없앨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자유 특구를 열자. 예를 들어서 세종을 교육자유 특구로 지정하면 그 교육자유 특구 안에서는 부모들이 100명, 200명이 모여서 조합을 형성해서 발도르프 교육이든 몬테소리 교육이든 세계적인 혁신 프로그램을 가져와 가지고 그쪽의 지도 아래 학교를 열면 교사 자격을 있는 사람을 채용했든 말았든 국어, 산수, 사회, 자연을 나눠서 가르치든 통합적으로 가르치든 그건 부모들이 알아서 그 조합에서 알아서 가르치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이 지역 균형 발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육 자유 특구 같은 것을, 그리고 교육 자유 특구 안에는 뭐가 없어지는가 하면 교육부의 규제가, 교육부가 사실상 없어지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안에서 부모들이 설립한 학교에 있어서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했든 말았든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평균 교육비 정도는 보조를 해주게 하자. 그러면 그런 좋은 학교, 어떤 세계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도 서민들도 거기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교육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 교육부 그 안에 있는 교육특구 안에도 여전히 교육부 통제를 받는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 학교 싫다 하면 교육부 통제받는 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 나는 교육부 통제받는 학교가 아니라 좀 더 자율적인 학교에 나는 보내고 싶다면 나는 이쪽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좀 자유주의적인 그것을 기반으로 한 이런 교육자유 특구를 열어서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교육자유 특구는 당연히 지방에서부터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줄이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바뀌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국가주의적 사고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꽤 이제 뭐 격하다면 격한 논쟁을 했어요. 제가 총리 지명 받으면서.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저겁니다. 국정교과서 문제입니다. 국정교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제가 단호히 이야기했어요. 국정교과서 안 됩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교과서에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다. 그러나 국정은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식을 국가가 지배하려고 하느냐. 내 생각과 역사 인식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뭘로서 가야 되느냐. 진보 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 교과서 시장을 갖다 덮고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교과서를, 보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그것이 답이지. 그래서 경쟁을 하게 해줘야 되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 성향의 교과서의 질은 뚝 떨어집니다.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가서 진보 교과서 무조건 하고 다 덮고 국정교과서로 가자. 이거는 이런 식의 국가 운영은 안 됩니다. 제가 양보 안 했습니다. 끝까지. 만일 그게 그거 하시면 총리 지명이고 저도 총리할 생각 없고, 그래서 제가 바로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국정교과서 안에 대해서는 나는 찬성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지금도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면 국정교과서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이게 바로 국가주의입니다. 반자유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앞으로 자유주의로 가야 된다. 왜? 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된 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단화되고 이제 가족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동문회 안 됩니다. 종친회 이런 거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고 무슨 뭐 집단들 안 됩니다. 전부 접속하는 순간에 내가 그 모업에 들어갔다가 내가 접속 해제하면 나는 내대로 빠져나오고, 여기서 모였다가 저기서 모였다가 이렇게 가는 정말 연결된 개인의 사회로 가고 있는데, 이 연결된 개인의 사회에서는 그런 개인의 자유가 이게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제가 드립니다. 이 자유주의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은 곳곳에서 말썽이 생깁니다. 힘센 사람이 좀 더 힘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질서가 나타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거기 보면 석대가 사라진 교실이 어땠냐. 독재자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 교실이 엉망이 됐습니다. 석대가 옛날에는 반장 하나, 반장 선거만 하더라도 너 반장해야 하면 반장 됐는데 너무나 조용하고 좋았죠. 쉬는 시간에도 석대가 조용히 해 하면 다 조용했는데 석대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온 교실이 엉망이 되고 가가지고 반장한다면 뭐 전부 다 나와서 반장하겠다고 설치고. 근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혼란스러운데도 매를 들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두는 겁니다. 뒀더니 어떻게 되느냐. 학기 말이 되니까 아이들 스스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자율적인 민주적인 질서가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선생님이 그것을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유는 인내를 필요로 한다. 제가 그 이야기 드리고요. 제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국가가 정말 가볍게 보고 속된 말로 졸로 보는 일은 없으면 좋겠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지난번 정부가 그랬죠. 먹방 방송을 규제하겠다. 그 왜 그런데 그랬더니 먹방 방송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과식을 해가지고 비만하게 되면은 의료비가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뭘로 보는 겁니까? 그야말로 졸로 보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소주 광고를 규제하겠다. 소주에 광고하면서 이렇게 한잔하고 이거 못하게 하겠다. 젊은 여성이 등장하지 못하게 하겠다. 왜 그러는데? 그러니까 젊은 여성이 등장하면 남자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그 다음에 이거 보면서 집에서 한 잔 땡긴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졸로, 이 국가주의의 틀 속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그야말로 졸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저도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여러 나라에 살아봤지만 우리 국민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이 국민을 믿고 조금 더 인내하고 우리 스스로들 믿고 좀 더 풀어주자는 이야기를 못하느냐. 그게 저는 자유주의 선언이라고 보고요. 아쉬운 거는 대통령이 이 말을 던졌는데 우선 그 주변부터가 이익에 대한 철학적인 또 인식적인 전환이 없다.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옛날에는 국가가 저렇게 컸고 시장이 작고 시민사회가 작았다면 이제는 시민사회와 국가와 시장이 서로 같은 무게로 아니면 시민사회와 시장이 더 큰 무게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때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 체제가 국가주의적 체제가 앙샹 레짐, 구체제였다면 이 체제는 그야말로 누보 레짐이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누보 레짐이다. 이 싸움을 우리 시민사회부터 치열하게 해줘야지만 또 우리 스스로들 인식의 전환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 긴 국가주의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가운데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가운데 분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